지금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점은 박정희 신화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도약을 박정희가 일으켰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이제 인식이 박히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1950년, 56년에 외환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경제 파탄나기 직전인데, 그래서 이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미 군정부가 더 심한 신탁 통치를 해요. 경제 정치에 관한 신탁 통치를 하고 모든 걸 다 바꿔요. 그 안에부터 이제 그 일부 그 민정장관했던, 미 군정 당시에 민정장관했던 그 안재홍 씨가 그 주로 이제 한국은행 출신들하고 좀 그 학계의 젊은 친구들 추천받아서 그 이제 소파 같은데 이런 데다 집어넣어서 경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 뭐 경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생산 계획 같은 걸 세워요. 그래서 생산 시설 계획, 뭐 판유리 계획도 세우고 석탄 그 생산 계획도 세우고 이제 뭐 시멘트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 미국 그 한미 경제 합동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 경제의 그 경영의 그 필수적인 그런 것들, 그 정책들을 비로소 이제 그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비로소 이제 그 국가 경제를 그야말로 그 경영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도약을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뭐 환율 이론 이제 나중에 그 들어가면 이제 또 그 얘기 또 나오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사적으로도 그 이제 경제 패권을 진 나라들은 거의 모든 나라, 아니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그 어떤 그런 경제 위기, 어떤 경제난, 어떤 파국적인 그런 상황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패권 국가로 그 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 그 사람을 사람을 깨우고 국민을 깨우고 그리고 경제를 깨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때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바람에 어떻게든지 이 외환보유고 고갈 사태에서 벗어나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경제에 나아갈 방향이 이제 정립이 됐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심각한 이 경제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나마 또 그 전쟁도가 더 나았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이었고, 열심히 일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약을 시작한 건 1957년부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고갈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 돼야 되고, 수출이 잘 되려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야 되고, 수출품의 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출품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수출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수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의 첫째 정책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본격적으로 안정된 게 1957년부터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57년부터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확대 재생산을 들어가요. 그 전에도 플러스 성장을 한 적은 있지만은 한 해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하더라도 바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랬었는데, 57년부터는 꾸준히 플러스 성장을 해요. 그게 이제 확대 재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경제가 도약을 해요. 그리고 박정희 신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출 입국, 잘 살아보세, 또 경제 제일주의, 이건 박정희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장면 총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민주당 정권에 경제 제일주의는 그 취임 일성이 경제 제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수출 입국도 마찬가지고, 또 잘 살아보세, 이 얘기는 5.16 직전, 5.16 일어나던 해 연두 교시에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보자. 이 이야기도 이제 그 장면 총리가 한 이야기고. 놀랍죠. 그런 얘기가 다 접혀 있어요. 완벽하게.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얘기를 동아투이, 그러니까 동아일보라는 게 전통적인 야당지였고, 지금이야 뭐 완전히 뭐 여당지지만 옛날에는 전통적인 야당지였고 독한 보도하기로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기자들이 잘리기도 했고, 동아투이 사건 때문에. 근데 그 동아투이 출신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아연풋이 생각은 나는데 내가 왜 이걸 기억을 못했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소위 말해서 독재 정권 30년의 완벽한 은폐 및 선전선동,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1963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문을 좀 들여다봤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61년, 62년, 그러니까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이 사이에는 경제난 이런 얘기가 비교적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정치적인 혼란, 이런 거, 3.15 부정선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묻혀서도 그렇겠지만, 근데 63년도에는 진짜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제2차 외환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역사의 반역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일 협상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3억 달러 협력 자금을 받아왔었고, 3억 달러가 작지 않은 돈입니다. 요새 가치로 하면 한 3천억 달러 정도 돼요. 경제 규모로 봐서. 엄청난 돈이기는 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일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100분의 1도 안 된대요. 수탈해 간 것에 비하면. 근데 우리의 약점을 잡고 일본이 이제 싸게 털어버린 거죠. 그 뒤로 모든 외교 관계가 한일협정 비밀 내용, 지금도 공개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공개 않기로 돼 있어요, 조약에가. 근데 하나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그걸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에 불과하대요. 장관도 쉽게 보기가 힘들대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 국민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런 더러운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외환위기 때문이었고, 그런데 그 외환위기가 덮이는 바람에 68년 외환위기도 63년대하고 똑같은 길로 68년도 외환위기가 터져요. 71년도 외환위기, 74년도 외환위기, 또 80년 외환위기, 82년 외환위기 다 똑같고, 97년 말 외환위기도 똑같은 정책이 빚어낸 사태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박정희 정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나는 판단을 해요. 이제 당시에 우리 경제학계를 지배했던 케인스 경제학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케인스 경제학이 소위 말해서 적자 재정, 이걸 통해서 경기를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수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경기를 살려내지. Y는 C 플러스 저기가 있잖아요. G-T가 있잖아요. 재정 지출이 바로 규모가 그 재정 적자 규모가 바로 국민소득에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물론 승수효과를 곱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생산 함수에서는. 근데 그래서 그 재정 지출이 경기를 살려낸다는 것을 이 케인스 경제학이 워낙 강하게 강한 믿음으로 세계를 전파를 시켰고, 실제로 1960년대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최장의 경제 호황을 누렸을 거예요. 원래 세계 대전 같은 큰 전쟁이 터진 다음에는 모든 게 몰락을 하잖아요. 경제 시스템이고 모든 생산 시설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전 수준까지는 금방 복구가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한번 이룩해냈던 성과이기 때문에 피땀을 좀 흘리는 것 이외에는 금방 거기까지 복구하는데 그 속도가 그 다음에도 이어져요.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자연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자연계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생물학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의 진화는 개체의 진화를 반복한다. 이제 고급 종일수록 아메바의 진화도 거치고 또 다세포 생물의 진화도 거치고 뭐 이렇게 그 진화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자연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약을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 속도가 잘 안 죽어요. 유지가 된다고 조금씩 줄겠지만. 그래서 그런 세계대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직후에는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해요. 세계대전은 또 그만큼 우리 경제에 세계 경제에 참혹한 피해를 입혔었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성장의 속도도 빨랐고, 그리고 폭도 컸고, 또 그만큼 이제 경제 호황이 유지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것에 영향을 받았냐, 이제 이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케인스 경제가 영향받은 건 틀림없어요. 다만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게 이 단기적으로는 수요에 영향을 강하게, 총수요가 영향을 강하게 끼쳐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의 측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생산성, 수익성이 낮아서 기업들이 외면한 분야잖아요. 그 기업들이 외면한 분야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성, 생산성이 낮은 분야인데, 거기에 국가의 한정된 소중한 자원이 투입되면 국가 전체 평균적인 생산성 혹은 부가가치 창출액 뭐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지,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70년대부터 세계 경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은 60년대 후반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그리고 영국은 이미 60년대 중반에 유럽 경제의 병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고, 근데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 너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경제학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국 경제 정책을 좌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미경제합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그때는 이제 경제 관료들 숫자보다 한국은행이니 산업은행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신탁공채를 하니까 한국 사정을 좀 알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지휘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통계들 이거 잘 찾는 사람이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이제 관료들이야 다 시키는 놈들이니까 걔네들은 시켜보니까 잘 모르거든. 통계 뭐 좀 하나 뽑아오시면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 전문가 사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한국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현대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들과의 경제 토크라는 한국 경제사 신고찰을 이제 제목을 그렇게 바꿔서 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는 거예요. 일방적인 시각으로 봤겠지, 색안경 끼고 봤겠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은 철저하게 통계 입각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주고 박정희 때문에 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제일 크게 성공했죠.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신문 시장의 약 한 70%, 60, 한 7, 8%를 동아일보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이 한국일보였어요. 그 다음이 이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비슷비슷했고, 중앙일보가 약간 앞섰을 거예요.
근데 그 70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제 박정희 미화하기 시작하고 전두환 정권 미화하면서 이제 그 신문 시장을 역전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동아투기 사건도 결정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조선일보가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받죠. 지금은 뭐 한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신문 시장에. 근데 이제 그 조선일보가 만들어 놓은 또 경제 아젠다가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문제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몇 차례 얘기한 거지만 세상에 가계부채 비율이 40%, 43% 뭐 이쪽 저쪽이었을 때부터 가계부채가 나라 망하게 한다고 막 계속 떠들었잖아요. 요새는 가계부채 문제는 조선일보는 또 상대적으로 다루지도 않아.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우리 사회의 아젠다가 돼 있으니까 40%대에서 40% 초반대에서 80%가 넘어갔어도 지금 그동안에 가계부채가 나라를 망치거나 뭐 중대한 사태를 일으키나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40%대수도 문제였고 지금 80%도 문제고 앞으로 120%대 문제 더 큰 일이 났다고 막 하겠죠. 근데 그건 참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가계부채의 이면을 보면 그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출이라는 게. 그 대출, 가계대출이 가계부채가 되는 건데 이 가계대출을 해주는 원천이 뭐냐고요. 자본 축적 아니에요. 저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축이 많다는 건 나쁜 거 아니거든. 자본 축적이 많다는 것은 투자할 곳에 수익성이 뒷받침만 해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자본 축적이 부족해갖고 경제 개발이 안 되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러면 자본 축적이 많다는 건 진짜 반길 일이지. 그렇잖아요. 자본 축적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다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다 넘어가요. 스위스가 지금 130% 넘어갔잖아요. 미국이 120% 넘어가 있고. 자본 축적이 충분하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외환위기 전에는 개인들이 어찌 감히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생각을 해요. 꿈에도 생각 못했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다 내가 정기적금 넣어놓고 뭐 1,500만 원 들어가면 1,000만 원 빌릴 수 있었던 게 고작이라고.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자본 축적이 좀 쌓이면서 국제수지 흑자가 막 쌓이고 자본 축적이 좀 쌓이면서 그때 비로소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그 가게 특히 이제 우리 개인들도 이제 좀 목소리 좀 지위가 좀 향상됐고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게 됐고 좋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당연하지. 물론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계부채라는 게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야 할 게 부실률이잖아요. 부실률로 따져야 정상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왜 그 규모가 문제냐고. 근데 그 가계부채의 부실률과 기업부채의 부실률을 한번 따져보라고요. 3배 이상 격차가 나거든.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 얘기를 하기 전에 기업부채 이거 문제를 제기를 해야지. 근데 불행하게도 그건 국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기업부채 비율은 12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100%가 안 되면 건전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건 돈 빌려서 이제 장사해서 돈 벌어서 이자 내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런 게 이제 당연한 거니까 은행이라는 게 그런 존재이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존재이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럼 가계 부실도 지금 저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온이 36.5도다 그러면 이게 높으냐 낮으냐 혹은 내가 40도다 이건 높으냐 아니냐 이거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 평균적인 체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실률도 가계부채 부실이 심각해 하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부실률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기업부문, 정부문, 뭐 이 공공부문 등등 해서 그 부실률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특히 기업부문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 뭐 3분의 1 수준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가계 금융 자산이 지금 가계 부채보다 한 2배 많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이 차지한 것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계 자산 총 규모로 따지면 가계 부채보다 6배나 더 많은데 그 뭘 걱정을 하냐고. 그걸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 이게. 근데 그걸 지금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조선일보였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명박 정권이 지금 가계 부채를 극단적으로 억제를 시키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축은행들? 그러니까 은행은 좀 나서 뭐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하고 뭐 투자하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좋은데, 새마을금고들? 또 뭐 있죠? 신용금고, 새마을금고랑 마찬가지네. 신용협동조합들, 신협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걷어들인 돈은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이거 대출을 해주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어, 또. 어느 규모 이상은. 자통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디 수익을 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3년 이내에 지금 우리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내가 이 다음 정권 말기쯤에는 틀림없이 파국적인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미 악순환이 시작된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거든요. 설명이 좀 길어. 그래서 내가 못했는데, 오늘 지금 내놓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풀어지거든. 이해의 기초가 여러분들이 다 깨진 게 이제. 경기 언제 살아나요? 기업 투자가 일어나면 살아난다 그래요. 현 경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기업 투자가 경기가 부진할 때 기업 투자가 살아날까요?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이익이 없으면 투자 안 한다고. 경기가 부진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기가 상승하고 있을 때 기업 투자는 늘어나요. 근데 지금 경기가 살아날 만하면 이 가계부채 억제한다고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혈관 대동맥에다가 그냥 집게로 콱 조여놓고 피를 못 돌게 만드는 그런 짓을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악순환 단계로 가버렸다니까. 경기가 부진해지니까 투자가 안 일어나고,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이 금융기관들 수익성 악화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들 수익성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경기가 상승할 때 기업의 수익성도 커져요. 획기적인 신기술, 그걸로 일시적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그 수익성도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일본의 소니, 지금 몰락 직전이잖아요. 일본 국내 경기가 부진이 한 20년 이상 지속되니까. 그뿐인가요? 영원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렉서스 만드는 회사. 토요타도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닛산이니 뭐 이런 건 진즉 넘어가 버렸고, 마쓰시다도 좀 어렵고. 지금 이제 금방 제가 거론했던 그 기업들은 80년대에 세계의 모든 국가의 기업인들이 숭배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세계 최강의 생산성, 세계 최강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내수가 부진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망가지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지금 삼성이 저렇게 화려한 실적을 남기지만 지금 언제까지 간다고 보장이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크니까 좀 더 많이 버티겠지만, 그러나 또 다시 외환위기 같은 게 터지면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형태로 터질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터질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간 건 틀림없어요. 왜 악순환이라고 그러냐? 지금 돈은 쌓이잖아요. 아마 주인 있는 은행들부터, 그러니까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부터, 아니면 이제 보험이나 또 이제 다른 제2금융권에서 아마 국내에서는 수익성이 없다. 해외로 가지고 나갈 거예요. 해외 투자하자. 그래서 해외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걸 눈앞에서 보면은 다른 데로 다 따라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축적된 자원이 해외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내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면 당연히 국내 수요는 더 부진해지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질 일들은 아니에요. 내일 벌어진다 아니에요. 지금도 가계 대출 억제 그것만 살짝만 풀어놔도 경기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조금만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물가는 더 안정될 수가 있고, 그러면 물가 안정되면 구매력이 그만큼 커지니까 다시 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다음 정권 한 2년 차부터는 심각해져요. 그 다음 정권을 누가 잡느냐가 그 관건인 것 같지만은 난 누가 잡아도 똑같다고 봐요. 나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공을 모두 둘 다 인정해줘야 한다,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산업화 세력이라는 게 뭐예요? 박정희가 우리 경제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군사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놈들, 그놈들 위대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내겠냐고요. 그러면 안철수가 집권해도 똑같이 박정희식 경제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더더욱 더 그러겠지만. 이제 우리 만약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다고 나가면 이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벌어지는지는 아시죠? DJ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사이에 2001년도에 1326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907원까지 떨어졌잖아요. 한때 900원이 깨졌으니까. 종가로는 907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907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안에 이제 자본 축적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가계 대출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가계 대출 해달라고 해주고 뭐 하는 정도였지, 거기에 이제 치중을 안 했으니까. 그냥 돈은 남아돌고, 투자할 때는 별로 없고, 막 조선일보니 심지어는 이건희가 그 얘기했죠. 10년 후에 뭘 해먹고 살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 아니에요. 우리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잖아요, 지금. 최하위, 지금 밑에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전부 다 불안하고, 전부 다 비관적이고, 전부 다 큰일 났다 그러고, 어떻게 결혼을 해? 어떻게 애를 낳아?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느껴? 자살하고 말지. 그런 놈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1326에서 907원까지 떨어지는 동안에도 국내에서는 전부 다 비관적이라니까. 야, 그럼 해외 나가자. 해외 나가면 투자 수익률도 좋고 막 그렇다더라고. 들고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나스닥 깨지면서 터지. 작살이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때는 작살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났는데, 그래도 또 나간 거야. 미래에셋? 해외 투자 펀드 난리를 쳤지. 그랬다가 여기서 환차손을, 그러니까 1326원에서 907원까지 떨어졌으니까 30% 이상 환차손이 생긴 거 아니에요. 환차손에서만. 투자해서 수익률이,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10%가 나오면 진짜 하늘이라고 땅이 하는 수익률 아니에요. 10%면. 돈을 투자해서.
그 투기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근데 환차손이 30% 생겼으니 전부 다 망한 거지. 다 결손 처리 다 했잖아요. 그것 얻어 터진 기업 때문에 지금 감히 지금 못 나가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돈은 쌓이고, 저축, 들어온 거, 예금 들어온 거, 그거는 이자는 지불해야 되고. 그건 별 수 없이 나가게 돼 있어요. 별 수 없이 나가는데, 국내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하는 은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서로 나가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를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일이 터진 다음에 1년 아니면 2년 이내에 진짜 파국적인 그 경제 위기가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정희 신화에 매몰된 사람들, 박정희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 등등 이런 놈들, 얘네들까지 국민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게 한번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고요. 만약에요, 우리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면, 당시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사람들. 근데 당시에 제가 서울역에서 전철 타고 직장을 다니던 때인데, 아니구나. 서울역이 아니고, 그때는 내가 국회에 있었구나. 근데 서울역을 내가 왜 자주 드나 그랬지? 정당의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면서 했는데, 서울역이 이렇게 제법 넓잖아요. 중앙 통로 사람 어깨 이렇게 부딪힐 정도의 공간을 빼놓고는 전부 노숙자들이 취하자고 있었잖아요. 서울역에만 2~3천 명이 있었으니까, 서울역 지하차도에만. 끔찍했었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냥 다 우리 기억 속에 묻혀져 있는데, 그야말로 비참했어요. 진짜 직접 당한 사람들은 진짜 비참했어요. 사업 망해서 그랬지만, 직장에 잘린 사람들 등등 진짜 비참할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이제 소위 그때는 민주화된 상태라, 그런 거 다 전부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노숙자들 신문에 나오고, 망한 회사들, 종업원들, 그런 일들 막 그랬잖아요. 또 터지면 국민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정책 당국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만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2000년 말부터 시작됐죠. 아르헨티나 델라루아 정권 때 냄비시 주부들이 나와서 두들기기 시작해갖고 그 데모가 비화돼서 불과 12일 만에 대통령이 5시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이 아마 처음에 대리했을까?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대리를 했을까? 상원의장하고 하원의장이 또 했던 거라고 5명이 갈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싶은 정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박정희 정책과 관련해서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한참 잘 나가다가 1차 세계대전으로 박살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과 20~30년 만에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6.25 사변 이후로가 아니지. 6.25 이후로 4년, 5년도에 1년 반 정도 플러스 성장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민주당 정부, 작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도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런 역할을 만들어냈다면 박정희가 한 경제 정책이 성공한 게 없다. 그럼 당시의 시대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경제 정책이라는 게 무의미하지 않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이 워낙 막강했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10시간도 일할 각오가 돼 있었고 12시간도 일할 각오가 돼 있었고, 아무리 험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아무리 험악한 그 주거 조건 속에서 일할 그런 태세가 돼 있었고, 그리고 요새 중국 사람들처럼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던 시절이라고. 워낙 6.25 전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정권에서 그 외환위기 그 6번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소득 지금 5만 달러 넘어 있을 거라고. 6만 달러 넘어 있을 거라고. 경제 정책으로서 성공한 거다라고 봐줄 만한 뭐가 있습니까? 많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 조용히 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응? 전자산업 뭐 기본계획인가? 전자산업 발전 기본계획 이런 거 세운 사람도 있고, 기계공업 발전 기본계획 세운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무리를 하지 않았어. 무리를 시작한 분야만, 무리한 분야만 문제가 생긴 거야. 전자, 기계, 자동차는 오히려 억제했지. 그 세안자동차가 그 일본 자금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박정희 정권한테 막 갖다 이 정치자금을 쏟아 넣으니까 현대가 그 자동차 산업 진입하려고 얼마나 뭐 고초를 겪었는데. 근데 이제 중화학공업 이거는 그 누구야? 오원석인가? 이 자식이 총대를 메고 그 집중 육성 하다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한 10년간 시달리지 그것 갖고. 섬유산업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타 산업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비교적 잘 됐어요. 우리 비료도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 자금을 너무 뺐어서 그런데 우리가 요소가 당시에는 이제 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질소질 비료니까 요소 생산 능력이 우리 수요량의 3배나 시설을 들여온 거야. 근데 그걸 생산하면 다 사주게 돼 있어, 계약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뭐 내가 아까 얘기했던 판유리 그 계획 세운 거랄지 또 시멘트 계획 세운 거랄지 그런 것들이 다 모태가 돼서 그 산업들이 이제 융성하게 된 계기를 만든 거지. 근데 이제 꼭 적극 육성 소리만 나오면 그쪽만 이제 막하는 거지. 가발 산업 적극 육성했더니 3년 만에 가발 산업 막 초토화된 거지. 유대인들이 거기에 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우리는 200년 동안 가발로 먹고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딱 10년 만에 세계 가발 산업을 다 초토화시켰다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가발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밀 산업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적합한 업종이기도 한데 그 정밀도 때문에 그러니까 가발이라는 게 써서 진짜 머리 같냐 아니면 진짜 가발 티나냐 여기에 따라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놈들이 그 정밀도 가지고 200년을 먹고 사게 가발만 갖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유태인보다 더 잘 만드는데 가격은 10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가발 산업을 딱 지배하게 되는데 그걸 또 적극 육성해서 생산 시설을 3배를 늘려놓으니 공멸이지, 공멸. 해외건설 한참 잘 나가니까 해외건설 집중 육성했다가 해외건설 업체들 전부 다 부도 맞거나 아니면 막 덜렁덜렁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방금 말의 그 위기는 어떤 형태로 외환위기? 외환위기로도 올 수가 있어요. 외환위기가 이렇게 많은데. 많은데도 와요. 그 외환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빠져나가는 순식간에 빠져나와요. 참 묘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증권가에 돈이 많다고 쳐요. 여유자금이 많아갖고 지금 주식이 딱 화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식시장 엉망된다. 주가지수 반토막 날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딱 팽배하잖아요. 쫙 썰물 빠지듯이 빠져버려요. 근데 지금 신용등급이 오히려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나라 올라가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올라가야죠. 지금 우린 이명박 정권 연평균 성장률 3.1%라고 하지만 이것도 세계 상위권이거든. 네? 그리고 국제 수준은 여전히 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환율은 당연히 떨어져야 맞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절대 수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절대 수치가.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7%대였다가 1% 떨어진다.
1%라도 마이너스 성장한다면 낫잖아요. 아니면 한 3% 한다고 칩시다. 3%는 2% 분대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7%에다가 3% 하면 그 다음에 위기가 와요. 뭐예요? 인도 같이 연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나라에서도 동사를 해요, 동사. 전에 한번 신문에 났잖아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17도인가 8도인가 떨어지니까 동사자가 속출했다고.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17도, 8도면은 우리로서는 진짜 쾌적한 날씨 아니에요. 우리 가을, 최고 좋은 날씨가 그런 정도 기온인데, 동사자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는 40도 평균적으로 가다가 17도로 떨어진 게 무서운 거예요. 경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 갖고 얘기하는데 경제에서는 반드시 2차 미분, 3차 미분을 봐야 돼요.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 1차 미분의 마이너스란 이야기. 2차 미분으로 가면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 마이너스가 점점 더 커졌다는 이야기. 제가 오늘 버스에서 좀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또 한참 흥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88페이지부터인데 일단 제가 집에서 열심히 읽어봤더니 여러분들 수준이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1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화 공급의 운동 원리인데, 그러니까 통화 변동의 운동 원리는 이제 가격 이론에서의 수급, 가격 변동 원리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통화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통화의 공급과 통화의 수요다, 이런 얘기고, 공급 이론은 크게 이제 그러니까 그 원천은 화폐 발행이고, 그 화폐 발행이 신용 창조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이 공급의 원리는 금방 아실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게, 통화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재화들, 특히 이제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도 공급 이론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화 공급의 적정 수준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이게 가격 변동 이론하고 매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하면 돈의 가치에 관한 이론이잖아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인데, 돈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서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체화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돈의 가치로서. 구매도. 그건 말고. 돈의 가치라는 본연의 거기에 집중해서. 돈의 가치. 이자, 맞아요. 이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의 가치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대외 가치, 환율, 맞아요. 그 다음에 물가, 그래요. 이자, 물가, 환율, 대외 가치로서 환율. 이거 전부 다 세 개가 다 돈의 가치잖아요. 그 돈의 가치가 이 셋 중에서 도대체 어느 거예요? 돈의 가치라는 것은 물건 값이잖아요. 물건의 값이고 돈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환산하면 이 돈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물가도 이 돈의 가치고, 또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자를 지불하고, 또 돈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자도 지금 돈의 가치고, 또 대외의 가치로는 환율이고, 이 셋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내가 이 문제 갖고 한 3년 고민했으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요, 동태적 균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수요, 공급 같으면 수요도 시장, 공급자 시장, 결국 이제 기업 이윤으로 동태적 균형화되는 과정이 좀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그 통화 수요 공급의 동태적 균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셨듯이 이자, 물가, 환율, 그리고 경기하고 같이 또 연관돼가지고 동태적 균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동태적 그 속도하고 이제 민감도 이런 걸로 이제 찾아봤었는데, 그게 상호간에 어떻게 이제 맞물려가는지 너무 복잡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운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 그거는 참 복잡하고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게 말하자면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국제 경쟁이 성장 잠재력 이런 것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고, 국내 총생산 그 추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성장률 추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환율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끝없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 환율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현실에서 어떻게 변동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엇이 환율에 영향을 끼치느냐, 현실 갖고 얘기를 해요. 환율도 똑같이 카오스 이론, 가격 변동 이론, 또 가격 결정 이론이 적용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완전히 현실 갖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를 읽어내는 방법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논리를 전개하는데 필요할 따름이지, 그거 가지고 현상을 읽어내려고 그러면 아무리 이 책이 뛰어난 이론서라 하더라도, 경제 원리를 다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갖고는 현상 못 읽어내요. 현상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원리를 모른다 그러면 현상을 읽어내는데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이론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하지만, 이 이론 가지고 현상을 읽어내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환율을 읽어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것이지만, 다음 시간에 그거 할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공부해 오시면 좋습니다. 예, 아마 쉽게 넘어갈 거예요. 그거 나 길게 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자에 의해서 바로 그게 화폐의 그 속도라고 할까요? 그 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만약에 자본수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들, 자기가 들어온 공급자에 의해서 그게 어디로 투입될지는 공급자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본수지, 경상수지는 그 화폐 유통 속도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가 않는데, 자본수지도 유통 속도에 영향을 어떻게? 경상수지로 들어오던 자본수지 흑자로 들어오던 그 기능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그 투입되는 쪽이, 경상수지는 생산을 했던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자본수지일 경우에는 이제 자본수지가 흑자일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거나, 또 생산 시설을 짓거나 이런데 쓰인다는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 쓰임새에 따라서 경제적인 기능은 조금씩 틀려요. 틀리긴 하지만은
뭐 우리 그 통화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는 없어요. 너무 고급스러운 질문에서 내가 당황스럽네. 저희 그 신용 성수 크기하고 그 예대 비율 크기를 해석을 할 때 그 어떤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인 수치로 보고 지금 화폐가 발행했을 때 이미 이제 그 과정이 신용 창조가 이루어진 과정 결과가 이제 신용 성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발행한 게 확률은 이제 이 정도 배수로 올라갈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대 비율도 지금 낮기 때문에 향후에 더 높아질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낮은 수준이 정상이라 그러면 이 수준이니까 뭐 성장률이 이 정도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예대 비율이 그 뭐 경제적 기능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예대 비율은 이제 신용 승수가 가장 중요한데 신용 승수는 참 결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 신용 승수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 그 신용 승수하고 지금 지금 현재 상황하고 예를 들어 물가든지 이자율이든지 뭐 이런 것 등등하고 환율하고 이런 것 등등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신용 승수 때문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부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예대 비율도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물론 다 결과적으로 봐야 돼요. 좋아지면 대출이 아무래도 늘어날 테니까 예대 비율로 높아질 거고. 당연히. 결과적. 정책 변수가 좀 많이 기입하잖아요. 이제 60년대 후반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경기도 부진해지니까 물가 때문에 경기가 부진해졌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통화를 직접 규제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번원통화 규제를 하다가 번원통화 규제했더니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번원통화가 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M1이라 해서 통화에다가 규제를 해요. 근데 M1도 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M2로 대상으로 해보고 M3를 갖고 이제 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다 실패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자율 규제를 하면서 초기의 성과를 내요. 이자율을 규제했더니 경제가 원하는 만큼 통화가 공급도 되고 또 통화가 수요도 되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자율로 하자. 왜 그렇죠? 이자율로 하면 왜 그게 잘 되지? 우리 이론에서 보면 그 통화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통화의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 경제를 보는 게 정확할 텐데 그 결과로 나타난 거 결과 가지고 경제를 관리하고 혹은 경제를 읽어내고 그런 게 훨씬 더 낫더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통화량 공급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재화들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그게 이유가 들어가고 그러나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니까. 이자율이 이제 실물하고 통화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 전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감기를 치료할 때 그 인플루엔자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열이 오르면 열을 내리고, 예? 또 다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에 대해 처방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자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통화의 운동 원리에 작용하는 경제 변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수단을 삼으면 뭐 가끔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율이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 자꾸 해왔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구별해라. 원인에다 처방해야 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희한하게도 이 통화금융에서는 결과 가지고 수단을 삼아도 좋은 결과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경제사를 보면서 맞아.
원인이 다양하게 작동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할 때는 그 여러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 가지고 수단을 삼으면 그것도 사후적으로만 사전적으로가 아니고 내가 이자율을 높여서 경기를 안정시키겠다. 사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과열, 그러니까 물가 불안이나 뭐 그 국제수지 악화나 이런 증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때는 맞아. 여기에다가 이자율을 좀 올려서 처방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서 경기 과열 일어날 거야. 이자 낮춰야 돼. 그러다 그냥 이 경제를 주저앉게 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어요. 경제사, 세계 경제사를 보니까. 결과로 이렇게 수단을 삼을 수도 있다. 정책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내가 내렸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준비해 오신 분. 없으면 아까 제가 다시 질문드렸던 그 질문, 그걸로 넘어가 봅시다. 이자는 뭐고, 물가는 뭐고, 환율은 뭡니까? 따로따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내보시고, 그리고 그 셋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정의를 통해서 한번 그 규명을 좀 해봅시다. 물가는 뭐죠? 혹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모든 돈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가 아닐까요?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게 성장되면 성장할수록 그 가치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그 문화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노동이 모든 재화 가치의 기준이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노동의 가치는 다른 재화의 교환 비율도 변하지 않고 본연의 가치도 변하지 않고 그런 전제 조건이 따라요. 근데 노동의 가치는 말하자면 노동자가 많아지면 떨어지고 또 경기가 아주 좋아지면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고 등등 그 상황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는 무수하게 변동을 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은 내 몸무게를 재기 위한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저울이 저 눈금이 어쩔 때는 세 눈금이 한 눈금이 되고 다섯 눈금이 한 눈금이 되고 어쩔 때는 다섯 눈금이 한 눈금이 되고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눈금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절대적인 가치 기준 혹은 척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모든 재화는 돈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돈이 가치 기준이냐? 아니에요. 돈 자신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자율이 돈의 가치예요. 물가가 돈의 가치예요. 환율이 대여 가치로서의 돈의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질문을 지금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만 이렇게 본인이 막 이렇게 사유를 해보면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요. 먼저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물가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모든 재화의 평균적인 가격을 물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재화의 그러니까 돈에 대한 모든 재화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물가예요. 돈의 가치가 곧 물가고 물가가 곧 돈의 가치이기도 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는 얼마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2배로 늘렸다.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물가와 돈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해요.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재화의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나중에 잠재 성장률 개념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변수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물가, 둘째는 국제 수지, 국제 수지는 환율을 결정하잖아요. 물가는 돈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는 흔히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책, 이거는 뭐 보드, 펜슬, 이름을 다 그러니까 한 품목에 대해서 한 개의 이름만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용되는 용처에 따라서 혹은 사용되는 그 사용처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에서 특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는 경쟁과 그러니까 안정과 성장 이 두 바퀴에 의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경제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정과 성장은 서로 배척하는 거잖아요. 경쟁과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쟁?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써봅시다. 자유와 평등. 자유는 불평등을 낳잖아요. 근데 불평등은 경쟁 자체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경쟁의 조건을 허물잖아요. 불평등한 둘이 경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의 파괴 아니야 이게.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완전 독점으로 가는 거지. 여기 두 기업이 있어요. 이쪽 기업이 우월해.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그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업체는 파산해야 돼. 생산성이 높은 업체는 시장을 전부 독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자유와 평등은 또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요. 양립이 불가능한데 이 양립 불가능한 게 경제의 소위 말해 동태적인 균형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전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개가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자율, 물가, 환율 그것들이 모두 다 돈의 가치에 서로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와 평등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죠. 평등이 헤쳐지지 않는 자유, 자유가 헤쳐지지 않은 평등, 상호 보완하는 관계였을 때, 그러니까 어느 그 두 개의 바퀴가 어느 한 바퀴를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는 그 어느 수준, 이게 말하자면 동태적인 균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에도 그렇고 경쟁과 안정에도 그렇고 뭐 또 성장과 또 분배에도 그렇고, 이 경제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예를 들어서 국가 경제를 경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반드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정책 당국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혹은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이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자율이 소위 말해서 물가 관리와 또 이제 고용 관리라 그래야 되겠죠. 성장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뭐 가장
관심의 초점이 고용이니까 고용이 있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뭐 소비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고용과 물가에 그러니까 고용이 지속 가능한 물가, 고용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물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그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저 질문들 좀 많이 준비해 와요. 공부 안 했다는 걸 뜻하니까. 이자율과 통화 정책까지 한 걸로 넘어갈까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가격은 결국 모든 게 종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문제는 가격 변화 자체가 또 가격 변화를 또 유도하기 때문에 가격만으로는 본다고 해서 모든 걸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 변화 자체가 가격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가, 이거는 겪어봐야지 하는 거죠. 맞아. 근데 지금 그런 이제 계속.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 노동이랑 가치랑 아까 말씀하신 노동 가치라는 것도 가격의 일부분을 들어가지만은 그것만으로 가격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뭐냐면 관념적인 사변이에요. 현실 적용성이 없는 관념적인 사변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현재의 경제학이 지금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관념적인 사변이 현실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관념적인 산물이 현실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를 항상 먼저 따져야 돼요. 그리고 그 관념적인 사변은 현실을 관찰한 결과물로서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 소식지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원고를 좀 써달라 해서 소식지 이 원고를 좀 정리를 하는데 계속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이거 악순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국내에서 투자할 곳이 없어서 돈이 해외로 나가면 안 되는데 가게에서라도 그걸 써줘야 하는데 그 돈들을 이제 조만간 이제 환율 쪽 공부하면서 또 이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경제 패권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항상 금융산업이에요. 금융산업이 번창해요. 그 다음에 쇠락을 해가요. 왜? 국내에 과잉축적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축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할 돈보다 더 많이 축적되는 거. 그러니까 사용할 돈보다 더 많이 축적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을 경우에. 돈 공급이 많아지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수익성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자본 축적이 매년 5%, 10%씩 증가한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수요가 20%, 30% 증가한다. 그리고 우리는 만성적인 자본 축적 과소, 자본 축적 부족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상대적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 패권, 그러니까 경제가 패권을 가지고 있다 쇠락해가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그러면 국내 산업에서의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요. 수익률이 계속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데는 다 그만큼 투자가 돼서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그 마지막 투자처가 돼. 그 부동산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거품을 만들어서 꺼지면은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그건 대파국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뭐 그런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이 몰락해서 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는 수익률이 꾸준히 낮아져서, 그 수익률 낮아진 게 결국은 국내에 축적된 자본을 해외로 내보내고, 해외로 나간 그 자본이 우리 국내 산업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산업들이 다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성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쇠락을 해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관적인 아젠다들 때문에 기업들이 감히 투자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과감한 이제 삼성 같은데 그런 데를 빼놓고는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생산성 향상 속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경기 부진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제품 개발 혹은 그런 산업들의 발굴 혹은 육성,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바람에 자본 수요가 또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지금 과잉 상태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트라우마의 치료예요.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너무 지금 강하게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트라우마에 관한 글을 최근에 안철수의 생각에다 좀 썼구나. 예, 지금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그 관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불행하게 없어요. 그냥 국가 시스템이 지가 잘 돌아가겠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내가 국가 경제 혹은 국가를 경영할, 특히 이제 국가 경제를 경영할 능력이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손을 꼽아요. 민주당에 한 놈도 없어. 하나라도 이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구 정도라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면 얼마든지 잘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하고는 대척점이 있죠. 나 평가해준다. 근데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은 타개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현 상황을 타개하는 상황인데 그 타개할 방법까지 이 사람이 갖추고 있을까는 없네. 그러니까 YS 때 타개하겠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YS도 부실기업 인수한 것 같다, 경제는 살려내겠다, 그리고 100일 계획도 세우고 5개년 계획도 따로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명박이는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을 목표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러니까 좋아. 그 비전은 좋단 말이에요. 기껏 동원한 게 박정희가 실패했던 정책 갖다 쓴 거예요. 박정희가 실패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만 실패했냐?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 특히 제3세계의 주로 독재국가지. 독재국가에서 썼던 방법이 박정희식 경제정책이에요. 그 경제정책을 이명박이가 데려다 썼단 말이에요. 이명박이는 어떤 의미에서 독재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파멸적인 그런 위기까지 초래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근데 어떻든 간에 암덩어리 만들어 놓은 건 틀림없어요. 그거 지금 하루빨리 제거 수술해야 돼요.
내가 자꾸 뭐 땀을 흘려야 한다. 뭐 이 얘기만 써도 충분한데 내가 앞에 꼭 피를 넣거든요. 피땀을 흘려야 한다. 그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라는 건 뭐예요? 그냥 피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한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가끔 써요.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뭐 물론 두 가지가 있지. 수술의 고통도 있고 독한 약을 또 참아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이겨내는 건 자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절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항암제 맞이하잖아요. 이것도 부작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도 해야 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오랜 동안 하더라고. 그런 정도를 해야 지금 경제를 살려낼 수 있겠다. 회생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소통을 기반으로 해요. 소통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건 소위 말하는 무한질주? 혹은 독주? 금방 무너져요. 작은 꼬투리 하나에도 넘어져요. 소위 말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가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사람이 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금방 진단을 해낼 수 있지만 경제라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암에 걸려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좀 어려운 정도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뭐 회생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조금 더 망가져도 되겠다 싶어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요새 7, 8%대 성장을 하는데 이게 아마 2001년 그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사실 아르헨티나는 1982년도에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터진 뒤로 이게 중남미로 전 국가에 다 전염이 되거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브라질하고 거의 막상막하였어요. 뭐 물가 상승률이 뭐 5,000% 넘어가는 흔했었고 8,000%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그 메넴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산토도밍고인가? 뭐 후안도밍고인가? 뭐 도밍고인가? 뭐 하는 그놈을 경제학자였었는데 그놈을 이제 재무부 장관에 기용을 하죠. 그놈이 딱 들어서자마자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달러 패거제, 그러니까 달러 태환제, 페소 1페소 가져가면 1달러 주는 그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냥 획기적으로 안정이 된 거야. 통화 계획을 통해서. 그래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죠. 후퇴했다가 물가가 안정되니까 다시 경기가 상승을 해요. 95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또 저기가 터져요.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터져요. 이제 잠시 시청해요. 아르헨티나 경제도. 그러다가 사실 이제 멕시코가 무난히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로 다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는 그 상황에서 메넴 정권이 재정을 팽창을 시켜서 경기를 살려내요. 그 다음 이제 또 선거가 눈앞에 닥치니까. 그래갖고 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98년도에 동아시아에서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고 아르헨티나도 당시에 140억 달러, 150억 달러 이 선에서 매년 그 경상수지가 적자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그래서
2001년도에 다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래서 2000년을 전후해서 4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MBC가 나옵니다. 그때 지금 그때 상황이 우리보다는 이제 그쪽이 훨씬 심각했지만 지금 우리 상황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2001년도 그 혹독한 그걸 겪고 나서는 이제 무리한 경제 정책을 펼치지 않고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니까 이번 이 글로벌 금융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해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고, 그리고 필리핀, 중국, 또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한 나라 라트비아. 그 전에 한번 회화 토픽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 EU에서 그리스 재정 지원을 하기로 이제 하니까 라트비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자. 국민투표 아예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 EU 탈퇴할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라트비아는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자마자 외환보유가 홀랑 다 고갈됐거든. IMF 구제금융을 통해서 살아났었어요. 그 살아난 다음부터 경제를 아주 견실하게 이렇게 잘 지켜내서 근래에 연평균 한 5% 정도 성장을 해요.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성장을 해요. 거기도 좀 비교적 잘 견디고 있고, 여전히 어렵지만 아일랜드도 그래도 뭐 좀 IMF 구제금융 받은 나라 치고는, 그리고 또 그 부동산 버블 붕괴가 아주 심각한 것 치고는 그런 대로 잘 극복하고 있어요. 이제 참 경제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큰 소리 치지만 과연 진짜 경제 정책을 내가 책임지고 있을 때 그런 실수들을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요. 지금은 저거 나설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조금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소통이 가능하다, 국민들하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나서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선 이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 도밍고 까바요네.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네. 그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의 상호작용, 여기에는 질문 없으시죠? 209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이거 안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꼭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통화 수요 함수가 단절 함수라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되고, 그 통화 공급도 화폐 발행만이 통화 공급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 수렴이 통화 공급 이론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용 수렴은 제가 너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최용식 경제학의 최고의 공적이라 그러면 신용 수렴 원리예요. 수요의 시간 이동과 신용 수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통화 이론에서 제가 자꾸 여기서 미적미적하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속도 막 낼 거예요. 여기서 자꾸 뒤돌아보고 하는 이유는, 이것도 우리 최용식 경제학의 최고의 강점인데, 경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통화금융 쪽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통화량의 변동이 다른 어느 경제 변수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통화량이 왕창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통화량이 왕창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붕괴만으로도 경제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대공황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통화 기능을 4분의 3을 잃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화의 신용 승수도 큰 변동을 일으키지, 통화의 속도도 큰 변동을 일으키지, 또 통화의 기능도 큰 변동을 일으키지. 그래서 경제 변수 중에서 변동폭이 가장 큰 게 통화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 위기는 통화 금융 위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화 금융 위기 없이, 그러니까 통화 뺍시다. 금융 위기 없이 경제적인 파국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때는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할까 싶은 생각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3번 읽으셔야 돼요. 이자율의 운동 원리에서 이건 일반 가격 원리하고 똑같아요. 가격의 결정 원리, 가격의 변동 원리, 가격의 카오스 원리하고 똑같다고요. 그 얘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만 이제 2가지 따로 적어놨고요. 그 이자율과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아까 왜 이자율이 통화 정책으로서 훨씬 효과적인가, 이거 제가 설명을 조금 좀 뭐랄까, 내가 내가 전개하는 논리 방식하고는, 논리 전개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직도 몰라요. 내가 통화 금융 이론의 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좀 미달한지는 몰라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결과로서 수단을 삼아도 좋은 경우가 이자율이다. 뭐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가 자주 벌어지거나 아니면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팽배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환율로 정책 수단을 삼아도 좋다. 이런 것으로 통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그 달러 패거제, 이게 성공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기 브라질 그 대통령 누구더라? 그러니까 브라질 헤알화 그 고정시킨 놈 누구냐? 재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8년 놈 있잖아요. 카를로스, 엔리코 카르도스. 엔리코 카르도스는 진짜 대단히 성공을 했죠. 엔리코 카르도스가 성공하고 도밍고 카바요가 실패한 이유는, 카바요는 긴축 정책을 충분히 못했어요. 엔리코 카르도스는 긴축 정책을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적자가 안 되게 했어요. 국제 수지가 적자가 나면 달러 패거제는 그 무조건 국제 수지 적자를 더 키울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제 엔리코 카르도스는 국영 기업들 당시에 제1기업, 제2기업 또 주 은행들 이런 것들을 전부 민영화를 막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국제 경쟁력을 향상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국제 수지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브라질은 브릭스의 일원이 됐어요. 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이었거든. 한때 이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10배까지 차이 난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세계 6대 부국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호주보다도 잘 살았고, 호주, 뉴질랜드보다 한때. 그리고 북반구에서도 아르헨티나보다 더 잘 산 나라가 몇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부국이었던 때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그래서 영국의 최고급 백화점 이름이 뭔데? 해외 유일한 매장이 아르헨티나에 있었어요. 그 아르헨티나의
세계 최대의 발레 극장이 있었고 오페라 극장이 있었고 그 정도로 잘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근데 아르헨티나는 페론 정권이 다 망쳐먹고 그 다음에 급받아 물론 페론도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지만 그 뒤에 군사정권들이 더 엉망진창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후중기에 속하진 않아요. 지금 한 7,0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게요? 베네수엘라예요? 에콰도르예요?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칠레가 가장 높아요. 칠레라는 나라도 진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칠레가 한때 이 부국의 대열에 올라선 거는 그 인광석 있잖아요, 인광석. 비료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비료도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열매를 잘 맺게 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종합비료로 이제 요소 등등 다 이제 해서 칼륨비료, 칼륨가 뭔가 그 세 개 이제 다 들여서 종합비료로 나가지만, 인광석이 이제 그 비료, 과실 잘 맺게 하고 열매 쌀 같은 거 열매 잘 맺게 하는 그 중요한 비료인데, 그 인광석이 세계 최대 산지가 칠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절묘하게 볼리비아하고 페루하고 국경지대에 분포되어 있어서 또 그 세 나라가 또 전쟁을 일으켜갖고 칠레가 운 좋게 이겨요. 그래서 그 광산을 칠레가 차지해요.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칠레가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사우디 정도로 부국이 돼요. 부국이 되는데, 그게 그 쇳덩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쇳덩이라는 게 얼마나 쌓이게 쌓이면, 이제 그게 고갈되면서 이제 나우룬가 태평양의 섬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이제 섬 전체가 여기는 이제 솥동이야, 쇳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등장하면서 이 인광석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침 이제 칠레는 이제 그때 한참 각광받기 시작하는 대형 구리광산들이 막 발견이 돼요. 구리 팔아먹어서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유리섬유 나오고 또 무선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천연자원에 의존하던 나라들이 다 똑같지만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쿠데타도 자주 일어나고 그래요.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아엔데 정권 전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들이 경제를 개판쳐갖고 아엔데가 집권을 하는데, 그 아엔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똑같아요. 국민들이 하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좋아, 복지로 여러분들 먹여 살릴게요. 복지 정책을 내세워서 정권을 잡았는데, 노동시간도 단축시켜주고, 실업수당 올려주고, 또 임금도 몇 % 올려주고, 1930년대 프랑스의 인민전선이 했던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재정 수입은 한정돼 있고, 통화 증발을 통해서 이 재정을 충당했으니까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막 3,000%, 4,000% 가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게 아엔데 정권인데, 그 아엔데 정권 경제난 때문에 무너져요. 그때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구냐? 칠레. 피노체트. 맞다. 내가 자꾸 잊어먹는다. 피노체트가 이제 독재 정권,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딱 이 정권을 인수하는데, 인수해놓고도 국가 경영의 비전과 정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카고 아이들이라는 거를 쿠데타 이후 2년째인가 3년째 데려다가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엔데 정권에서 구축해놨던 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술을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 이것부터 민영화를 시켜요. 국민이 원하면 그 연금을, 내가 부은 연금을 민간 연금 관리회사들, 우리나라도 보험회사죠. 연금 보험회사인데 이동시킬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독재 정권이 이제 피노체트가 국민투표에서 져서 이제 대통령직 물러난 다음에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런 개혁 정책들이, 의료보험도 그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가의료보험에서 이탈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그 이탈 비율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 국민 의료보험은 비교적 잘 운영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이게 국민들한테 세금처럼 걷어들여 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복지 정책 다른 데 막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제대로 살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민들이 자기 연금카드 있잖아요. 연금카드에 축적된 이게 이제 전부 다 저축의 형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중남미에서는 저축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민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기업들도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날 때 이제 이 통화 증발 이런 것 없이, 재정 팽창 없이 경기가 그 저축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중남미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에 이렇게 올라서요. 그런 나라들 하나하나 사례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잘 경영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걸 거의 다 섭렵을 해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례 보고 저 사례 보고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실패했고, 내가 실패했다고 단죄했던 것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성공했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경제에 접근할 때는, 특히 경제 정책을 펼칠 때는 겸손해야겠다. 나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과감이라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진짜 과감해야 할 건 있죠. DJ 정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밖에는 한 7, 8%라고 얘기하는데 9% 내지 10%까지 급상승한 이유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당시에 그랬잖아요. 10.7% 성장할 때도 물가는 0.3%밖에 안 올라갔어요. 또 경상수 흑자는 240억 달러고, 8.8% 할 때도 경상수 흑자는 100 몇십억 달러 흑자였었고, 물가도 2% 이내 2.3% 상승에 불과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 9% 아니 10%도 얼마든지 지속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가 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만 없으면 되니까. 그것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으니까, 물가가 불안해지면 그 성장은 멀리 못 가요.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외환위기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것만 없다면 그 아무리 높은 성장률도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9%대 이상의 잠재 성장률을 구축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공공부문 유치인 것 같아요. 공공부문을 무려 20%나 축소시켰어요. 그 혁명적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DJ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지배계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우리 사회 지배계층 중에서 공공부문에 자식들이나 지 애비나 인척들
한 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안정적이고 또 보수도 제법 많이 받고 하는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20%가 잘려나갔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인수위에서 주장했던 거는 40%지. 우리나라 공공부문 통계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납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관료들 절대 안 내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가면서 진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방만했냐. 그 방만의 기초를 닦은 놈이 노태우거든. 그래서 내가 노태우가 우리나라의 경제 암덩어리를 만들어놨던 놈이라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YS는 처음에는 그것 좀 수술할 것처럼 얘기하더만 쏙 들어가. 전병민은 하려고 그랬더라고. 진짜 그때 이제 정부 산하기관장들 내정된 사람들이 로비하는 게 그때 인수위 와서 우리 조직은 이래서 이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저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수위 내에서는 그냥 그 확고한 정책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었고 DJ 그 신념이 워낙 강했었고 IMF가 요구한 사항이었고 그래놔서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30%로만 좀 줄여주십시오. 30%로만 줄여주십시오. 내가 로비 받은 것만 해도 한 20명한테 받았어. 나는 그때 행정관이었단 말이에요. 저 아래 직급이지. 위에 이제 전문위원이 있었고, 전문위원 위에 인수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회의가 있었고. 인수위 중에서는 내 밑에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최하판은 아니고, 행정부처로 따지면 과장급 정도? 과장급보다는 좀 높았고, 과장급들은 이제 우리가 불러서 일시키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리였는데, 나도 기관장 내정된 사람들? 옛날 같으면 장관급들이 이제 끝마치고 기관장으로 온 사람들 렌터갖고, 우리 30%까지만 좀 봐줘 했다. 근데 결국은 20%만 했어요. 그걸 30% 했으면 더 화끈하게 경제 살려낼 수 있었는데.